인사동 골목 깊숙한 곳, 김가한 의원의 기와지붕 위로 새벽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20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한옥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은행나무는 조선시대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증인이었습니다. 7순이 넘은 김도한 할아버지가 약재방 문을 열었습니다. 벽면 가득 자리 잡은 약장 서랍마다 정갈한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인삼, 황기, 당귀, 천궁부터 백장약, 숙지황까지 오랜 세월 같은 자리를 지켜온 약장에서는 깊은 약재 향이 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첫 환자를 위해 약재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약재방 너머로 펼쳐진 탕전실에는 구리 탕약솥이 12개 늘어서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명문의관 가문의 전통이었습니다. 순조 때부터 내려온 왕실 의관 교지가 액자 속에서 빛바랜 글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귀한 약재를 다리는 연기가 아침 공기 속으로 피어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을 다리며 지난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부께서 독립군의 부상병을 치료하던 일, 한국전쟁 때는 이곳이 야전병원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던 기억. 메르스가 창궐했을 때는 현대의학이 포기한 환자들을 살려내 의료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대문 밖에서 손자 김준우가 들어섰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된 손자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융합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운 듯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매주 이른 아침이면 할아버지의 진료를 돕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너는 또 연구실에서 밤을 새웠구나. 네, 전통 처방의 현대적 해석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처방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새로운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서 가능성이 보입니다. 준우는 할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정리하며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치료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3년 전에는 할아버지의 폐렴 치료법이 세계적 의학 저널에 실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의원 밖에서 요란한 중장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청진동 재개발이 시작된 지 벌써 반년, 이제는 김가한 의원 주변까지 공사가 다가왔습니다. 재개발 지역 한가운데 우뚝 선 한옥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약재를 다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전쟁에도 이 자리를 지켜온 한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재개발의 물결 앞에서 이 오래된 한옥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약재를 고르던 할아버지의 시선이 탕전실 벽에 걸린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6.25대 야전병원으로 쓰였던 모습, 80년대 큰 수해 때 피난민들을 돌보던 모습, 그리고 작년 이맘때 찍은 가족 사진까지. 한의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사무실 안에서 메디폴리스 그룹 서정우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층 높이의 첨단 메디컬 센터 조감도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스위스의 유명 제약회사와 독일의 의료장비 회사까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지하 5층부터 지상 40층까지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춘 20개의 전문 클리닉과 줄기세포 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단지를 세우겠다는
서정우의 야망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부지 계약 자료입니다. 비서가 내민 서류 위에는 김가한 의원의 낡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메디컬 센터 부지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는 마지막 걸림돌이었습니다. 서정우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왔다는 한 의원이 그의 계획을 막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또 거절하셨습니다. 보상가를 2배로 올려도 만나주지 않으시고. 서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청진동 일대 재개발은 이미 시작됐고 외국 투자사들과의 계약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위약금만 수백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옥 한 채가 전체 도면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딸 서민아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17살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원인 불명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미국, 일본의 유명 병원을 다 돌아다녔지만 병명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가면 안 될까요? 피곤해서. 서정우는 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아내를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나의 병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절감하며 시작한 것이 메디컬 센터 건립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과 장비를 한자리에 모아 딸의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구청과의 비공식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정대 집행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제 철거는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방법이었습니다. 김도한이라. 내일 한번 직접 만나보죠. 다음 날 아침 김가한 의원 마당에는 낯선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정우가 천천히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약초를 돌보던 김도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진료 보러 오셨습니까? 서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의원이라는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종로 일대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살려냈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메디폴리스 회장 서정우입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구청에서 온 등기우편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종로 일대를 첨단 의료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 그리고 한의원 철거 통보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명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0년 된 왕실 의관 가문이시라고요. 보상가는 시세의 5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원은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서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뒤로 마당 담벼락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재개발의 그림자가 이제 이 오래된 한의원을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구청에서 온 공문입니다. 그때 준우가 들어왔습니다. 한의원 철거 계고장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탕약을 다리는 소트로 향했습니다. 첫 환자가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청진동 일대가 공사장이 되었습니다. 메디컬 센터 신축 현장의 포클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먼지 속에서 김가한 의원만이 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구청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위생 점검, 건축물 안전 진단, 소방 점검까지 매번 새로운 명목으로 한 의원을 들쑤셨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나가 휠체어를 타고 한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몰래 검색하다가 알게 된 한 의원이었습니다.
예약도 없이 찾아온 딸을 할아버지는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미나의 맥을 짚었습니다. 마치 평생의 경험을 모두 손끝에 모으는 듯 했습니다. 진맥이 끝나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속 한이 피가 되어 몸을 공격하는 병이구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아직도 내 몸 안에서 해결되지 못했어.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수십 명의 의사가 내놓지 못한 답을 이 할아버지는 맥만 짚고도 알아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재 서랍을 하나둘 열었습니다. 당귀, 천궁, 작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은한 향이 나는 백자인. 20년 묵은 약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재를 고르며 말했습니다. 약은 한 달이 걸릴 거다.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와서 먹어야 해. 그날부터 미나는 매일 아침 일찍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오는 길이 힘들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20일이 되자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싶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현대의학은 수치로만 저를 판단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제 마음까지 보셨어요. 미나의 일기장에는 매일 변화가 기록되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발끝부터 차오르는 기운, 그리고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느낌까지. 할아버지는 그런 미나를 조용히 지켜보며 약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매일 공무원들이 들이닥쳤고 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공사장 크레인이 실수로 한의원 담장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준우는 밤낮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문화재청에 한의원의 가치를 설명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언론사에 할아버지의 의술을 알렸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치료 사례들을 논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옥이 아닙니다. 200년간 이어진 살아있는 의술이에요. 할아버지의 처방전은 현대의학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정우가 한의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이곳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정우는 처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가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메디컬 센터는 그의 야망이자 아픈 딸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딸은 이 낡은 한의원에서 생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의술이라는 게 첨단 장비와 최신 기술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죠. 할아버지는 말없이 서정우의 맥을 짚었습니다. 딸의 병을 고치겠다는 집착이 그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책감을 딸의 병 치료로 씻으려 한 것처럼. 회장님도 아프시군요. 딸을 살리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아내를 잃은 슬픔이. 서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슬픔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청 행정대 집행 공무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 선생님, 행정대 집행 영장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행정대 집행이 시작되는 아침, 인사동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김가한 의원 주변으로 경찰 병력이 도열했고 철거 인부들이 중장비를 가동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마지막 통보서를 들고 한의원으로 향했습니다. 달력은 한의원이 이 자리에 터를 잡은 지 정확히 200주년이 되는 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한의원 앞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치료받은 환자들,
수십 년간의 단골들, 재개발 반대 시민단체, 한의학과 학생들까지 그들은 한 의원을 둘러싸고 밤새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들의 치료 사례를 들고 나왔고 한의대생들은 할아버지의 처방전 가치를 설명하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준우는 검찰에 밤새 준비한 자료를 넘겼습니다. 6개월간 수집한 비리 증거들이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받은 뒷돈거래, 내역, 문화재 심사를 조작한 정황, 일부러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들을 누락시킨 기록까지. 특히 구청 도시계획과장이 메디폴리스 자회사의 대표이사와 골프 회동을 가진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도 새로운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1920년대 콜레라 창궐 당시 한 의원이 100여 명의 목숨을 살린 기록, 한국전쟁 때 야전병원으로 쓰이며 수백 명의 부상병을 치료한 기록, 최근에는 현대의학이 포기한 난치병 환자들의 완치 사례까지 200년의 의술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 같은 자료들이었습니다. 서정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스위스 투자사의 계약서, 독일 의료장비 회사와의 양해각서, 위약금 조항이 적힌 문서들. 계약을 파기하면 회사가 감당해야 할 위약금은 500억이 넘었습니다. 그의 꿈이었던 메디컬 센터는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딸 미나의 치료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호전되는 건강 상태, 혈액 검사 수치의 극적인 변화,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미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는 주치의의 소견서도 있었습니다. 새벽녘 세계적 의학 저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나의 치료 사례를 특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동양 전통의학의 가치를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부터 약재를 다렸습니다.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은행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200년 동안 이어온 의술의 맥이 이렇게 끊어지는구나 싶어 가슴이 아팠지만 할아버지는 묵묵히 약재를 골랐습니다. 미나의 마지막 약이 될지도 모를 탕약을 정성껏 다렸습니다. 철거 인부들이 담장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졌고 경찰과의 대치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했고 생중계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 마지막 전통 한의원이 사라지는 순간을 전국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찰 차량이 긴급 출동한 것입니다. 준우가 고발한 비리건으로 구청 공무원들이 전날 밤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청장도 소환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서정우가 공사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메디컬 센터 계획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의료융합단지 계획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의 첨단 장비와 전통의학의 지혜가 공존하는 새로운 의료의 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서정우의 결단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재벌 회장의 양심선언,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만남, 딸의 병을 고친 한 의원의 기적 등 각종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구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행정대 집행 중단과 문화재 심사 재개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각계각층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200년 역사의 한 의원은 그렇게 살아남았고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탕약을 다리며 첫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미나가 휠체어 없이 걸어서 한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따라 한의원 마당에 피어난 작약꽃이 더욱 선명했고 약재 향이 골목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김가한 의원은 인사동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200년 된 한옥은 그대로 보존한 채 주변으로 현대식 연구동이 들어섰습니다. 동서의학융합연구소라는 새 간판이 걸렸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새벽마다 약재를 고르고 탕약을 다립니다. 서정우의 선택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8천억대 메디컬 센터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은 재계에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 연구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제약회사들이 전통 처방의 신약 개발 가능성에 주목했고 연구소의 가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미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휠체어는 이제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경희대 한의대에 입학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치료 사례는 세계의학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 되었고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준우의 연구실에는 하버드, 존스 홉킨스, 베이징 의대 등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이 모여듭니다. 할아버지의 처방전을 현대과학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약재의 시너지 효과를 밝혀낸 논문은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의원을 둘러싼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옛 담장은 그대로 두되 안뜰에는 현대식 약재 연구실이 들어섰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는 젊은 의사들과 한의사들이 모여 토론합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의술이 이곳에서 꽃피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료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의 젊은 한의사들이 찾아와 그의 의술을 배워갑니다. 200년간 이어진 처방전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한의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새생명 축제입니다. 할아버지의 치료로 건강을 되찾은 환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의 전통 의술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서정우는 이제 매주 한 번씩 한의원을 찾아옵니다. 더 이상 개발업자가 아닌 의학연구소 이사장으로서입니다. 그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의료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딸의 병을 고친 할아버지의 의술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한의원 담장 밖으로는 새로운 건물들이 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무분별한 재개발 대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의료 특구가 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의료진과 연구진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의료의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마당에 심어진 약초들은 더욱 푸르게 자라났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약초들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냅니다. 할아버지의 손길로 키워진 약초들이 세계의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할아버지는 여전히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200년의 세월이 이어진 이 자리에서 의술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약향기 가득한 마당에는 이제 세계의학의 미래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인사동 골목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의원 앞에서 멈춥니다. 전통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를 이룬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가한 의원은 이제
단순한 의원이 아닌 미래의학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8세 어머니 김현자 씨입니다. 현자 씨는 33의 나이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2살배기 딸아이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이제는 그 딸도 30을 바라보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지만 현자 씨에게 딸아이는 여전히 어릴 적 모습 그대로입니다. 25년 전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고 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자 씨에게는 울고 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2살배기 딸아이는 매일 아빠를 찾으며 울었고 당장 내일의 생계도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계속하기 전에 궁금한데요. 다들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계속할게요. 친정어머니는 그래도 딸이라 다행이다. 아들이었으면 어쩔 뻔했니? 라고 위로하셨지만 현자 씨는 그저 눈물만 삼켰습니다. 보험금으로 받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어린 딸은 가게 한 구석에서 혼자 놀기를 배워야 했고 유치원에서 돌아와서도 가게에서 숙제를 해야 했습니다. 현자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딸의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는 것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가게 일이 아무리 바빠도 몸이 아파도 그것만큼은 꼭 지켰습니다. 어린 딸의 등교 준비를 돕는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평범한 엄마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항상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혼자 키우면서 저렇게 애를 응석바지로 키우면 안 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현자 씨의 양육 방식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애비도 없는 애를 그렇게 응석바지로 키우면 나중에 큰 코 다칠 텐데. 하지만 현자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마음으로 딸을 챙겼습니다. 반찬 투정하면 곧장 다른 반찬을 해주었고 친구들이 가진 것은 꼭 사주려 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다른 엄마들 못지않게 참여했고 봉사활동이나 바자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아빠 없는 게 티나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친구들 엄마들이 사주는 거 있으면 우리 애도 꼭 가지게 해주고 싶었지요. 사는 형편이 빤한 것이니 딸에게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만큼 현자 씨 본인을 위한 지출에는 인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옷을 입어도 딸 학원비만은 아끼지 않았고 밥을 굶어도 딸 과외비는 꼬박꼬박 부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딸이 자라면서 보여준 순간순간들은 현자 씨의 가슴 속에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피아노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아왔을 때의 환한 미소, 중학교 3년 내내 반장을 하며 모범생으로 지냈던 모습, 고등학교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 속 앳된 얼굴까지. 특히 대학교 수시 합격 소식을 듣고 엄마 품에 안겨 펑펑 울던 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딸은 처음으로 아빠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시면 좋아하셨겠죠? 그럼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날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현자 씨는 그 달빛 아래서 딸과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던지며 환하게 웃던 순간, 첫 직장 출근하는 날 정장 차려입고 나가는 뒷모습까지. 현자 씨는 그 모든 순간들을 사진첩보다 더 생생하게 가슴에 담아두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가게 운영이 힘들어 밤잠을 설칠 때도, 허리가 아파 움직이기 힘들 때도, 딸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떠올리면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야.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될 거야. 고등학생이 된 딸이 문득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현자 씨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딸에게 강한 엄마로 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나 소개팅 했어요. 어느 봄날 퇴근길에 들른 딸이 수줍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기업 은행에서 대리로 일하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는 말에 현자 씨는 딸의 상기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만난 날은 4월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에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는 데다가 무엇보다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으로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제가 현주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위 될 사람은 한 달 만에 정식으로 상견례를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프러포즈까지 준비해왔습니다. 반지를 건네며 딸에게 청혼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저희와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친어머니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장모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 다들 만류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주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님 덕분이잖아요. 그 말에 현자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결혼하면서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장모까지 모시겠다는 사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현자 씨는 홀어머니가 아닙니까? 딸의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 현자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나 명예, 집안 같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김도윤이라는 이 청년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도윤 씨는 한결같았습니다. 주말마다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신혼집을 구하러 다닐 때도 항상 현자 씨를 모시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신혼집을 고를 때는 일부러 방 3개짜리를 고집했습니다. 어머님 방은 따로 있어야죠. 신혼부부라고 둘만의 공간을 고집하면 어머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결혼식 날 현자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랑이 신부 아버지 대신 현자 씨의 팔짱을 끼고 입장하는 순간 하객들의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도윤 씨가 직접 준비했다는 이벤트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아버님 역할을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서 현주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의 든든한 아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축사에서 한 이 말에 하객들은 물론 현자 씨도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이제는 자신이 효도하겠다고 말하는 사위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현자 씨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신혼집으로 이사한 후에도 도윤 씨의 지극정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어머님, 저희 먼저 출근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퇴근길에는 종종 현자 씨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간식을 사왔습니다. 주말이면
셋이서 등산도 가고 외식도 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도윤 씨가 자기 부모님보다 더 현자 씨를 먼저 챙기는 게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할 때도 현자 씨의 의견을 꼭 물었고 자기 부모님 댁에 가기 전에 늘 현자 씨에게 먼저 세배를 올렸습니다. 우리 사위 장난 아니지? 요즘 세상에 저런 사위가 어디 있겠어. 친구들 모임에 가면 현자 씨는 사위 자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자식 자랑하기 대회처럼 번지는 모임에서도 현자 씨의 사위 자랑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도 잠시 변화의 조짐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도윤 씨가 대기업 지점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승진 소식이 들린 그날만 해도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도윤 씨의 부모님이 차린 식사 자리에서 축하 건배가 오갔고 현자 씨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윤 씨 어머니의 한마디가 현자 씨의 마음에 작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이제 지점장 됐으니까 집도 좀 넓은 데로 알아봐야겠어. 그리고 도윤아, 이제 내 집에서 살림해야지. 신혼 때야 장모님이랑 같이 살았다지만. 그 말에 도윤 씨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라며 웃어넘겼지만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다, 직원들과의 회식이다 하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제 제가 자리를 좀 잡아야 해서요.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하던 말들이 점점 당연한 듯이 바뀌어 갔습니다. 늦은 귀가에 대한 설명도 줄어들었고 주말 나들이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딸은 그런 남편을 이해한다며 오히려 현자 씨를 달래기 바빴습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요즘 은행권이 얼마나 힘든데요. 자리 잡는 게 쉽지 않대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에 현자 씨는 잠시 모든 걱정을 잊었습니다. 첫 손주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고 이제 집안이 더욱 화목해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도윤 씨의 부모님이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신한 며느리가 걱정된다며 오시더니 점점 이런저런 간섭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도윤 씨의 어머니는 은근히 현자 씨를 낮춰보는 듯한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그런지 살림 솜씨가 영 부족하네. 내가 이것저것 좀 가르쳐줘야겠어. 현자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런 상황들이 많아졌습니다. 임신한 딸의 입덧이 심할 때도 죽을 끓여주려 하면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라는 말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장을 보고 와도 어머님, 저희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게 있어서요라며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조차 없었고 김치를 담그려 해도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담가주신다고 하셨는데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더 서운했던 것은 딸의 변화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가 해주시는 게 최고예요 라며 엄마 편을 들어주던 딸이 이제는 시어머니의 말만 듣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이런 게 더 좋대요. 어머님이 알려주신 건데. 엄마, 그냥 어머님 하시는 대로 하시죠. 어머님이 더 경험도 많으시잖아요. 한 번은 딸의 태교 음악회를 간다고 했는데 도윤 씨 부모님만 모시고 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딸은 엄마는 피곤하실까봐라고 했지만 현자 씨는 그 말이 핑계인 것을 알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윤 씨의 지점이 바뀌면서 이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새로 알아보는 집들은 하나같이 현자 씨의 방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가면이라고 하더니
점점 노골적으로 현자 씨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새 집은 좀 좁아서 아무래도 어머님은 따로 방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 사위의 눈빛은 더 이상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함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옆에서 침묵하는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 씨가 평소와 다르게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딸도 휴가를 냈다며 집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무언가 심각한 얘기가 있다는 듯 현자 씨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께서 아이 태어나면 한 6개월 정도 와서 계시겠다고 하시네요.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현자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런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이런 좁은 집에서 우리 며느리가 살다니. 첫 아기를 여기서 키울 생각하니 걱정이네. 지난주에도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남에서 타운하우스에 사는 시어머니 눈에는 이 집이 너무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현자 씨의 방을 지나칠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좀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임산부한테 좋지 않은데. 우리 집은 다 남향이라 햇살도 잘 들어오고 매번 이런 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딸도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라며 현자 씨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께서는 혹시 동생분 댁에라도 가 계시면 어떨까 해서요. 아무래도 이 집이 좁으니까. 도윤 씨의 말에 현자 씨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마치 타이밍을 맞춘 것처럼 등장한 시어머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함께였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선생님 모시고 왔어요. 아기 태어나면 방을 어떻게 꾸밀지 미리 봐두려고요. 시어머니는 현자 씨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디자이너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에요. 이 방을 애기 놀이방으로 꾸미면 좋겠어요. 벽은 파스텔 톤으로 하고 여기 붙박이장은 다 뜯어내고요. 현자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방을, 그것도 자신이 쓰고 있는 방을 마치 비어있는 공간처럼 마음대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지금 이 방은. 딸이 나서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현주야, 너도 알잖니. 첫 아기는 정말 중요해. 이런 좁은 집에서 그나마 이 방이 제일 낫잖니. 내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매달 생활비도 드리면 되지.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현자 씨는 문득 서랍 속 서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 들어있는 그 봉투. 지금은 한창 개발 중인 역세권에 있어 웬만한 아파트 두어 채 값은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현자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딸이 놀란 듯 현자 씨를 보았습니다. 사돈 말씀대로 하세요. 대신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지 않을 테니 제 방은 마음대로 하셔도 좋아요. 엄마, 그게 무슨. 현주야, 이제 내 가정을 꾸려나가야지. 시어머님 말씀대로 애기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맞아. 난 그만 나갈게. 현자 씨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그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건물을 처분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 매물로 내놓으면 시세 차익도 꽤 날 것이고 그 돈이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방문 밖에서 딸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현자 씨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혼자 키운 딸이 이제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현자 씨 자신도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자 씨는 일찍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을 매물로 내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사모님. 이 건물을 파시려고요? 지금이 골든타임인데. 지하철역도 들어서고 재개발도 확정됐는데.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팔려고요. 현자 씨는 담담했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이 건물을 팔지 않고 그동안 묵혀둔 것은 혹시라도 딸에게 필요할 때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건물은 매각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현자 씨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둘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늘 동경하던 텃밭도 있는 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태어났어요. 출산 소식을 전하는 딸의 문자에는 아기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현자 씨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유럽 여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아기가 이제 100일이에요. 딸은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현주야, 너희 어머님 말씀대로 해. 아기는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외손주도 안 보고 어떻게 살아? 너무 독하다. 하지만 현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럽의 작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카페에 앉아 여유롭게 책을 읽었습니다. 3개월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현자 씨는 바닷가 집에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토마토, 가지 등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언니, 이게 얼마만의 웃음이에요. 동네 친구가 된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현자 씨는 그제야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게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도윤 씨 어머니가 동창회에 갔다가 우연히 현자 씨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역세권 대형 상가 건물을 처분하고 세계 여행을 다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제야 시댁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그런 재산이 있는 줄 몰랐다며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에이, 이제 와서요. 현자 씨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바닷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돌이 지난 아이를 안고서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현주야, 난 지금이 참 좋아. 내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고. 텃밭에서 막 따온 방울토마토를 아이에게 건네며 현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어. 언제든 보고 싶을 때 찾아오렴. 그렇지만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마당에 핀 백일홍이 바람에 하늘거렸습니다. 현자 씨는 내일 떠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새로운 도전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나의 봄날이 시작된 것 같아요. 텃밭에 봄나무를 심으며 현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역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